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건장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조직 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는 일이죠.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일정한 나이를 채운 20대의 남성들은 신체나 정신상의 큰 결함이 없는 이상 군대라는 조직에 입대해서 약 1년 9개월에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복무기간 중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다합니다. 군인들이 모여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는 군대라는 곳은 안보를 위해 공인된 무력 사용이 가능한 조직이고요. 그에 맞는 위계 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리적인 폭력 수단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최상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직무적인 특성상 군에서의 규율은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보다 그 수준이 매우 높으며 엄격합니다. 단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인 규율은 군인에게 있어서 국가의 바탕이 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되지 않을 시 실제 상황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조직의 임무 수행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더불어 군대는 위험성이 높은 무기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군기에 의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사회 그 어느 조직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상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공적인 명령에 따라야 하고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 내에서 정해진 군복무를 무사히 마친 남성들은 이후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별도의 훈련을 받게 되죠. 나라의 전시, 사변 등의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병력인 예비군 제도를 통해서 필수적인 몇 가지의 훈련을 더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군대는 그 자체로도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회 그 어떤 조직보다 엄격하고 강압적인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군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고 훈련하는 곳이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나 사건 등을 모두 예측해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군 조직을 갖추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사고들이 일어났었죠. 그 중에서도 군대의 특성상 무기와 관련한 사고와 사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총기, 폭탄, 탱크나 수송 차량 등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발이나 사용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연천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1994년에는 훈련 도중에 갑작스러운 총기 오발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군대 내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수습과 대책 마련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이제껏 일어났던 군대 내의 사건 및 사고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일어난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내곡동의 한 훈련장입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육군수도 방위사령부 제52병 사단에서 주관하는 예비군 훈련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강동 송파 지역의 예비군들은 25m 전방에 위치한 목표물을 향해 총을 조준하는 0.4격 훈련을 받고 있었죠. 예비군이라는 특성상 훈련생들은 대부분 20대의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현역에 비해서 보다 적은 부담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실탄을 장전하고 쏘기 위한 장소인 사로는 총 20개였는데요. 20명의 훈련생들이 각 사로의 자리를 잡고 총을 장전한 뒤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목표물을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훈련생에게 보급된 실탄은 정확히 10개였어요. 모든 훈련생에게 10번의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고 목표물에 박힌 총알의 개수를 세어서 본인의 사격 수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이 됐죠. 조교들은 첫 번째 팀에게 사격 명령을 내리고 사로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부사수들과 훈련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참사는 이 10발의 사격이 맞춰진 직후에 벌어집니다. 각 사로의 총소리가 멎자마자
1번 사로에 위치한 한 명의 훈련생이 소총을 든 채 뒤돌아서 주위 사람들을 조준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난사에 훈련생과 조교는 물론 장교급 간부들도 혼비백산하여 주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라는 외침이 사방에서 난무했고요. 잇따른 총소리와 비명이 들려왔죠. 8번의 총성을 끝으로 주위는 잠잠해졌고 현장에서는 총 한 구의 시신과 4명의 부상자들이 발견됩니다. 발견된 한 구의 시신은 1번 사로에 배치돼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가해자 최모 씨였습니다. 총을 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사건을 일으킨 직후에 8발의 총알 중에 한 발로 자신의 머리를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손을 쓸 틈도 없이 현장에서 즉사했죠. 최모 씨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인원은 총 4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2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총 3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사격을 당하고 쓰러진 24살의 윤 씨. 그는 이 가해자 바로 뒤에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부사수였습니다. 사건 직후에 강남 삼성의료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총알이 오른쪽 목 부위로 들어가서 등과 척추뼈를 관통해서 폐 부분에 잔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그는 8분간의 심폐소생술을 통해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혈압이 심각한 상태로 떨어져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결국 수차례의 위험한 수술 끝에 전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당일 저녁 9시 37분에 사망합니다. 사망 원인은 총상에 의한 과다출혈과 뇌손상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인 24살 박 씨. 그는 3번째 사로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훈련생이었습니다. 사격을 마친 이후에 난데없이 날아든 총알에 머리 후두부 오른쪽을 맞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이송 도중에 심폐소생술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분 동안 산소 공급이 중단된 데에 큰 손상이 가해졌기 때문에 소생의 의미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결국 그는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 가해자 바로 옆에 위치한 2번 사로에서 사격 훈련을 받고 있었던 25세 안 씨는요, 최 씨가 발사한 총알이 견갑골로 들어가서 폐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오전 11시 18분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수술을 받았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범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죠. 하지만 그 역시 중상에 가까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차후 이루어진 검사에서 장애 3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였던 22살의 황 씨. 그는 5번 사로에서 사격을 마치고 나서 대기하고 있었던 훈련생이었어요. 총알이 왼쪽의 턱 밑을 관통해서 오른쪽 광대뼈까지 박혀 있었죠. 의식은 있었지만 입안에 가득 고여 있는 피로 인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총알이 뼈를 관통하면서 8조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총 9번의 대수술을 거쳤고요. 사고 후유증이 너무나 커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이미 사망한 채 발견된 가해자 최 씨의 시신은 부검 후 유족들에게 인계된 후에 별도의 장례 없이 화장되었습니다. 피해자 윤 씨와 박 씨의 시신은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졌고 곧바로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최 씨가 사용한 K2 소총에 남아있는 총알은 단 한 발이었습니다. 발사한 9발의 총알 중에 한 발은 그의 목표물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자살에 사용한 한 발을 더 제외한 7발의 총알이 무차별 난사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당시의 목격자인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 씨는 본래 1사로가 아닌 다른 사로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가 교관에게 자신의 순서와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교관이 그 요청을 수락을 하면서 1번 사로의 첫 번째 사수로 배치가 된 겁니다. 게다가 최 씨는 군복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명찰이나 마크를 모두 떼고 있는 상태였고 실탄을 받은 이후에는 조교의 도움도 없이 총에 실탄을 끼웠다고 합니다. 그는 오전 10시 37분에 사격 명령이 떨어진 후에 단 한 발의 총알을 목표물에 발사를 하고 다른 사로에 위치한 훈련생들의 실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격팀의 훈련이 끝나자마자 몸을 일으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죠. 그의 이런 치밀함 때문에 다른 사수들이 반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교관이나 간부들조차 실탄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 씨를 통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뒤에 서 있었던 부사수의 머리를 조준 사격한 후에 옆에 사로에 엎드려서 대기하던 예비군 4명에게 총 6발을 난사합니다. 이미 총에 맞은 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현장에 남아있던 훈련생 A가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 A의 가슴을 조준을 했어요. 근데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향해서 총구를 돌려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위한 마지막 한 발이었기 때문에 A씨를 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20대 꿈 많은 청춘들을 이처럼 무차별하게 살해한 가해자 최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역시 사건 당시 23살밖에 되지 않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전방 5사단에서 복무를 마친 뒤에 2013년부로 전역을 했고 현역 시절에 GOP, 즉 휴전선의 철책을 지키는 경계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무 도중에 중증 수준의 우울장애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B급 관심병사로 분류가 됨으로써 임무 부적합자로 판정이 돼서 20일 만에 본사대로 복귀를 하게 됐죠. 그의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입대 전후에 따라 이 최 씨의 정신 상태가 현저하게 달랐다고 합니다. 입대 전에는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최 씨는 제대 이후에 옷을 벗고 집 밖을 나가 같은 곳을 배회하는가 하면 허공을 보고 욕설을 중얼거리거나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한 정신 상태를 보였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 최 씨가 소속되어 있었던 예비군 부대 내에서는 현역 시절에 복무 조서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보유하고 있었던 정신질환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더불어 이 정신질환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병무청에 방문을 해서 재검을 받지 않는 이상 예비군 훈련에 참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 씨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지 없이 훈련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범행 동기 말입니다. 그 대답은요, 그의 군복에 있는 하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최 씨가 GOP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상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자신에게 그런 짓을 저지른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이 사격이다. 다 죽여버리고 자살하고 싶다. 라고 언급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이 총기 난사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임이 드러났죠. 이것은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실탄을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총을 쐈던 거,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누군가에게 쏠 수 있었는데 쏘지 않고 자신의 머리에다가 겨누었던 것,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 자살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계획을 실행한 거죠. 하지만 정작 살해당한 2명의 예비군 모두 같은 생활관을 사용했다는 것 이외에 최 씨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최 씨와 아무런 연고도 원한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적인 다툼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즉 연결고리 없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묻지마 범죄였던 것입니다. 군 조직 내에서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자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안전을 전제로 하는 이 훈련 과정에서 이같이 마구잡이식의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더불어 분명 현장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나 장치, 교관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안전에 소홀했던 부대 현황과 국방부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사건 현장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20개의 사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20개의 사로를 모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정석대로라면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필요한 통제 요원의 수는 사용하는 사로의 수와 같거나 그거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현장에는 사격을 집중적으로 주도하는 교관만 해도 20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고 발생 시 현장에는 겨우 6명의 조교와 간부 3명, 도합 9명밖에 되지 않는 사격 통제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반도 안 되는 거죠. 이들은 모두 비무장 상태였고요. 간부들은 부사수 뒤에서 훈련을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6명의 훈련 조교 중에 3명은요, 이등병 신분이었습니다. 사격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즉각 조치할 수 있어야 하는 조교의 임무를 입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등병들에게 맡긴 거였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훈련 중에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문제를 등한시했던 겁니다. 교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 훈련 중 예비군들의 총기를 결속하는 과정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사격 훈련이 시작이 되었음에도 실탄을 발사하지 않는 훈련생이 있으면 기관병이 바로 개입해서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훈련장에서 1대1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직접 발포할 때를 제외한 모든 과정에 조교가 일일이 개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를 제압한 교관은 없었습니다. 이 최 씨가 총을 한 발 쏘고 기다렸잖아요. 사실 총을 쏴야 될 때 안 쏘면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입이나 통제가 전혀 없었던 거죠. 대부분 그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뒤이어 사건의 원인이 된 요소가 한 가지 더 드러나는데요. 당시 사격에 쓰인 이 K2 소총은 총구를 후방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고리가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총이 장전이 된 상태에서 이 고리에 손을 대는 움직임을 누군가 보인다면 그 즉시 통제병력이 해당 사수를 제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훈련장에도 총구를 일정 범위 이상으로 돌릴 수 없게 하는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 씨의 담당 교관이 그 결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현역과는 달리 단 3일간의 훈련을 끝으로 퇴소가 이루어지는 예비군 훈련의 경우 훈련생과 조교 사이에 원한 관계가 형성되기는 어렵고 훈련 그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총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건 현장에는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총을 다루고 있었는데 말이죠. 해당 부대와 군 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쏟아지는 비판 또한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건 이후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군 당국의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의 은폐 및 조작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차 브리핑 과정에서 이 훈련에 이용된 사료가 단 6개밖에 없었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거죠. 하지만 곧이어 훈련에 직접 참여했었던 예비군들의 증언을 통해 20개의 사료가 모두 이용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군 당국은 2차 브리핑에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건 사료의 개수를 현장에 배치되어 있던 조교의 수와 동일하게 맞추어 1대1 통제 방식을 취한 듯한 인상을 주려 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죠. 이후에도 민감한 사항을 다루는 질문에 총해준 규정이 없다. 부대마다 사정이 다르다. 라는 식의 답변을 늘어놓으면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5월 14일 오전 10시에 피해자 박 씨의 유가족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해명도 듣지 못한 채 귀가 조치가 되었죠. 유족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기 사건이 가해자에게 정신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화되지 않길 바라며 정부를 주체로 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 사격훈련 시 충분한 수의 안전병력을 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훈련생들에게 방탄복을 지급하고 통제병력에도 총기 등의 무장을 허가하며 사격장에 방탄유리로 된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사격장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현안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권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안전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더불어 회의 도중 전 국방부 차관인 백 씨가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비군 신분이었던 남성들 사이에서 조성된 불안과 공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에 이 사격훈련에 대한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많은 남성들이 잇따라 예비군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예비군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라는 주장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더불어 관심병사와 같은 문제의 소지를 보유한 예비군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인권과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역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국방부는 현역 시절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전역자 및 간부를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에 따라 2016년 2월 15일부로 심리적인 장애나 이상 증세를 보이는 남성들은 예비군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죠. 2017년 이후에는 각 부대의 사격장에 신형 방탄 헬멧과 방탄복이 지급이 됐고요. 경기도에 있는 모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총기 사건 장치를 자동식으로 교체를 해서 통제교관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총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꼭 사건이 일어나야 이런 제도가 마련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건 당시 해당 교장에서 가해자와 같은 훈련을 받은 예비군 전원은 헌병에 의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사의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도 모자라 계속된 조사에 협조해야 했던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4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상처가 흔적 하나 없이 모두 치유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군인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